고졸 마누라는 이제 내 수준에 안 맞아. 푼돈 줄 때 조용히 꺼져. 땀을 뻘뻘 흘리며 양파를 까던 제게 남편이 보낸 문자 한 통이었습니다. 10년 전 월세가 밀려 굶어 죽어가던 고시원 의대생을 거둬 식당 뚝배기를 닦으며 번듯한 의사로 만들어 놨더니 돌아온 건 처참한 배신이었습니다. 의사 아들 뒀으면 급에 맞는 며느리를 봐야지. 시어머니마저 제 짐을 쓰레기 봉투에 처박으며 길거리로 내쫓던 그날. 저는 순순히 쫓겨나는 대신 그들이 목숨보다 아끼는 의사 면허를 영원히 날려버릴 무시무시한 지옥의 폭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이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기원해 드릴게요. 가습을 위해서 펄펄 끓는 커다란 육수통의 열기가 주방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마에 송글송글 맺힌 땀을 소매로 닦아내며 쉼없이 양파 껍질을 벗겼습니다. 독한 양파 냄새에 눈물이 찔끔 났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손놀림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식당 홀을 치우던 주방 이모가 젖은 수건을 어깨에 걸친 채 주방으로 고개를 들이밀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주방에서 잠깐 밖으로 좀 나와봐. 방금 우체부 아저씨가 중요한 거라면서 등기 우편을 하나 주고 갔어. 제가 앞치마에 물기 젖은 손을 대충 문질러 닦으며 홀로 걸어 나갔습니다. 등기 우편이요? 우리 식당으로 올 서류가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가 보냈다고 한대요? 주방 이모가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황토색 서류 봉투를 툭툭 치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봉투 발신인을 보니까 박민우라고 떡하니 적혀 있네. 사장님 바깥 양반, 그 의사 남편이 보낸 거 맞지? 부부 사이에 웬 등기래? 제가 서류 봉투에 적힌 남편의 이름을 확인하고는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휴, 깜짝 놀랐네.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이 요새 병원 일이 쉴 틈 없이 바쁘다더니 은행이나 구청에 낼 필요한 서류를 여기로 잘못 보냈나 봐요.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황토색 봉투의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뜯어내고 안에서 흰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종이를 펼쳐 첫 장의 글자를 읽는 순간 제 얼굴에서 미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위쪽에 굵고 선명한 검은색 글씨로 적힌 단어는 다름 아닌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면서 들고 있던 종이 뭉치가 타일 바닥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까마득한 바닥 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주방에서 끓어오르는 육수 소리도 홀에서 들려오는 주방 이모의 목소리도 일순간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주방 이모가 바닥에 떨어진 소장을 주워 들고는 기겁하며 제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야. 사장님이 청춘 다 바쳐서 뼈 빠지게 뒷바라지에서 의사 만들어 놨더니 바깥 양반이 지금 제정신이야?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해? 제가 대답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서 입술만 달싹이는 그때 앞치마 주머니 안에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손을 벌벌 떨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액정 화면을 켰습니다. 남편 박민우가 보낸 문자 메시지 한 통이 화면 정중앙에 떠 있었습니다. 배운 거 없는 고졸 마누라는 이제 잘 나가는 내 수준에 안 맞아. 푼돈이라도 챙겨줄 때 조용히 도장 찍고 꺼져. 화면의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제 두 눈에 초점이 흐려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명치 끝을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파는 것처럼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휴대폰을 단단히 쥐고 있던 손에 힘이 풀려 휴대폰마저 차가운 바닥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은 채
허공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엄청난 충격이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 했습니다. 매운 양파 냄새로 가득했던 주방의 공기가 순식간에 10년 전 그 낡고 퀴퀴했던 고시원 복도의 냄새로 바뀌며 과거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10년 전 고시원 복도에는 언제나 햇빛 한 줌 제대로 들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 진학을 포기한 저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고시원 총무로 취직해 악착같이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밀린 월세 장부가 끼워진 낡은 파일 철을 옆구리에 단단히 끼고 302호 방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습니다. 야, 박민우. 너 방 안에 숨어 있는 거 다 아니까 얼른 문 열어. 방값 밀린 지가 언젠데 계속 숨어만 있을 거야. 안에서는 쥐 죽은 듯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가운 쇠로 된 방문 손잡이를 거칠게 돌리며 다시 악을 썼습니다. 너 벌써 3달치나 밀렸어. 원장님이 오늘 당장 짐 싸서 길바닥으로 나가라고 난리도 아니야. 망신당하고 내쫓기기 전에 당장 안 나와? 그때 덜컥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깡마르고 창백한 얼굴을 한 박민우가 유령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민우가 퀭하게 파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며칠만 있으면 진짜 며칠 뒤에 과외비 꼭 들어오거든. 그거 받으면 밀린 방값 진짜 10원 한 장 안 빼놓고 다 낼게.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봐줘. 제가 들고 있던 파일 철을 신경질적으로 흔들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놈의 과외비 타령. 그 소리만 벌써 10번도 넘게 들었어. 나도 이제 원장님한테 내 핑계 대는 거 지쳤어. 잔말 말고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당장 방 비워. 제가 매몰차게 뒤돌아서서 복도를 걸어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커다랗고 둔탁한 소리가 고시원 복도를 울렸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박민우가 좁은 복도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엎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파일 철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헐레벌떡 달려가 박민우의 좁은 어깨를 마구 흔들었습니다. 박민우, 너 갑자기 왜 이래? 눈 좀 떠봐. 사람 살려. 얘 좀 도와주세요. 그의 몸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옷 위로 뼈가 만져질 만큼 앙상했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곧장 밖으로 뛰어나가 제 지갑을 탈탈 털어 가장 비싸고 뜨끈한 전복죽을 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고시원 방 안으로 돌아와 숟가락으로 죽을 크게 떠서 박민우의 입술 사이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뜨거운 죽을 몇 숟가락 억지로 삼킨 박민우가 천천히 무거운 눈꺼풀을 뜨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식은 땀이 비 오듯 흐르는 그의 이마를 수건으로 벅벅 닦아주며 속상한 마음에 다그쳤습니다. 너 대체 며칠이나 쫄쫄 굶은 거야? 똑똑하다는 의대생이 자기 몸 하나 제대로 못 챙겨서 길바닥에 쓰러져? 진짜 사람 놀라게 왜 이래? 박민우가 텅 빈 전복죽 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덜덜 떨리는 마른 손을 뻗어 제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눈앞이 빙빙 돌고 책글씨가 다 2개로 보였어. 흑흑 진짜 고마워. 내가 평생 잊지 않을게. 네가 나 살렸어. 죽을 뻔했는데 네가 나 살려줬어. 제가 당황해서 잡힌 손을 빼내려 했지만 박민우는 제 손목이 부서질 정도로 강하게 쥐었습니다. 박민우가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며 제게 절박하게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나 나중에 진짜 훌륭한 의사 되면 이 은혜 죽을 때까지 안 잊을게.
내가 평생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여왕님처럼 모시고 살게. 너는 하늘이 내려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내 구원자야. 그의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져 제 거친 손등을 흠뻑 적셨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그의 절박한 눈빛과 저를 향한 애절한 목소리가 제 굳게 닫힌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제가 결국 깊은 한숨을 푹 내쉬며 소매 끝으로 그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거칠게 닦아주었습니다. 아유, 알았으니까 그만 찔찔 짜고 책이나 맞아봐. 사내 자식이 눈물이 왜 이렇게 많아? 밀린 반값은 내가 내 월급을 가불해서라도 원장님한테 무릎 꿇고 빌어볼 테니까 너는 딴 생각 말고 의사 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날 고시원 좁은 방 안에서 나눴던 대화 이후 제 삶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박민우를 번듯하고 훌륭한 의사로 만드는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쥐꼬리만 한 월급을 주는 고시원 일을 당장 그만두고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번화가의 큰 국밥집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들이 역겨워하며 꺼리는 음식물 쓰레기통 비우기부터 시작해 홀서빙과 뚝배기 닦기까지 하루 16시간씩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했습니다. 독한 주방 세제에 매일 담긴 두 손은 붉게 부르터 피가 났고 쉴 새 없이 걸어다닌 발바닥은 굳은 살이 박여 감각조차 무뎌졌습니다. 제가 한 달 내내 코피를 쏟아가며 모은 돈을 누런 봉투에 담아 박민우의 의과대학 도서관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박민우가 무거운 전공 서적을 안고 헐레벌떡 뛰어와 제 거친 손에서 돈 봉투를 덥석 받아들었습니다. 네가 식당에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피 같은 돈을 내가 이렇게 덥석덥석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나 진짜 벼락 맞을 놈이야.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 제가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은 부르튼 손을 외투 주머니에 다급하게 감추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바보같이. 도서관에서 밤새우려면 밥 든든하게 챙겨 먹어야지. 괜히 돈 아끼지 말고 고기도 좀 사 먹고 공부할 때 필요한 비싼 책도 다 사. 알았지? 박민우가 제 좁은 어깨를 두 팔로 꽉 끌어안으며 목이 맨 소리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 진짜 딴 생각 안 하고 죽어라. 독하게 공부만 할게. 의사시험 딱 붙어서 합격증 나오면 그날 제일 먼저 너한테 달려갈 거야. 내 앞에 무릎 꿇고 제일 멋지게 청혼할게. 진짜야. 그 다정하고 따뜻한 품에 안겨등을 토닥여주면 하루 종일 뜨거운 불기운을 버티며 쌓였던 고단함이 눈 녹듯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독하게 고단했던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 마침내 박민우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하던 날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겨울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비좁은 지하 단칸방에 앉아 서로의 어깨를 끌어안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박민우가 제 두 뺨을 큰 손으로 감싸 쥐고 진득하게 눈을 맞추며 굳은 맹세처럼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지긋지긋한 고생 진짜 끝났어. 나 이제 번듯한 의사잖아. 내가 전국에서 제일 큰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우리 여보 평생 떵떵거리며 사모님 소리 듣고 살게 해줄게. 저는 가난한 의대생이 흘리며 맹세했던 그 달콤하고 찬란한 약속을 성경 구절처럼 한치의 의심 없이 굳게 믿었습니다. 그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형 종합병원의 인턴으로 들어가고 험난한 레지던트 과정을 밟는 동안 저는 더욱 지독하게 식당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남편이 빳빳하게 다려진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 복도를 누비는 동안 제 낡은 티셔츠에서는 늘 생선 비린내와 찌든 고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그 역겨운 냄새조차 내 남편을 빛나게 해준 훈장이라 생각하며
가슴 벅차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밑에 나뒹구는 서늘한 이온 소장과 액정이 깨진 차가운 휴대폰이 저를 환상에서 끌어내 다시 끔찍한 현실의 시궁창으로 처박았습니다. 제가 얼어붙은 사람처럼 바닥에 엎드려 차가운 휴대폰을 다시 손에 꽉 쥐었습니다. 배운 거 없는 고졸 마누라는 이제 잘 나가는 내 수준에 안 맞아. 푼돈이라도 챙겨줄 때 조용히 도장 찍고 꺼져.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무자비하고 잔인한 단어들이 시퍼런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수십 번씩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루 16시간씩 뜨거운 불판을 닦아번 돈으로 책을 사고 전복죽을 먹여 살려냈던 그 깡마르고 가여운 의대생 소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의 젊음과 청춘을 뼈째로 씹어 삼키고 비대하게 자라난 역겨운 괴물 하나가 휴대폰 화면 너머에서 오만하게 저를 짓밟고 비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구겨진 이온 소장을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넣고 박민우가 일하는 대형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번쩍거리는 병원 대기실 대리석 바닥을 걷다가 굵은 대리석 기둥 뒤로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저 멀리 복도 끝에서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박민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우 옆에는 값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세련된 화장을 한 여의사 오수진이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박민우가 오수진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주며 귓가에 무언가를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오수진이 박민우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까르르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눈부시게 빛나고 완벽한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저는 기둥 뒤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음식 국물이 얼룩진 제 운동화와 무릎이 심하게 튀어나온 낡은 바지로 향했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지독하게 배어있는 제 손끝을 등 뒤로 황급히 감추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박민우가 전문의 자격을 달고 난 후부터 제게 던졌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을 날카롭게 맴돌았습니다. 너는 왜 매일 그 모양이야? 내 병원 동료들 볼까봐 창피하니까 병원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 제가 식당 주방에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하느라 지쳐 쓰러질 때면 박민우는 늘 제 말투와 행동을 꼬투리 잡았습니다. 무식한 티 좀 내지 마. 남들이 보면 수준 떨어지는 여자랑 산다고 나까지 무시당해. 박민우는 저를 평생을 약속한 아내가 아니라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식모 취급을 하며 매일같이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 배움이 짧은 탓이라 자책하며 바보처럼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오수진 옆에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활짝 웃는 박민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박민우는 저를 가르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제 자존감을 짓밟고 멸시하며 철저하게 가지고 놀았던 것입니다. 터덜터덜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투 여러 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방 옷장을 활짝 열어 젖히고 제 낡은 셔츠와 바지들을 마구잡이로 꺼내 바닥으로 집어던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구겨진 셔츠를 주워들며 시어머니의 팔을 다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옷들을 왜 다 쓰레기 봉투에 버리세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는 턱을 꼿꼿하게 치켜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제 번듯한 의사인데 너같이 냄새나는 무식한 여자를 곁에 두겠니? 시어머니가 발밑에 떨어진 제 바지를 발끝으로 툭툭 밀어내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의사 아들 뒀으면 급에 맞는 며느리를 들여야지.
너한테서 나는 찌든 냄새 때문에 우리 민우 앞길 막힐까봐 내가 다 조마조마해. 가슴 한가운데를 커다란 쇳덩이로 내리찍는 것 같은 끔찍한 충격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식당 뚝배기 닦아서 어머님 생활비 넉넉하게 대고 민우 학비까지 다 냈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바닥에 침을 뱉는 신용을 하며 저를 짐승 보듯 매섭게 째려보았습니다. 네가 좋아서 미쳐서 한 짓을 왜 나한테 유세야? 위자료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더 질척거리지 말고 오늘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시어머니의 독설을 듣고 번쩍 정신이 들어 황급히 안방 화장대 맨 아래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뜨거운 주방에서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넣어둔 통장들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랍 안을 샅샅이 뒤져도 제가 쥐고 있던 식당 통장과 적금 통장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구석에 나뒹구는 은행 거래 내역서를 덜덜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민우가 제가 식당 일로 모은 알토란 같은 재산을 이미 전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로 싹 다 이체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서류에 찍힌 송금 내역과 영원히 찍힌 텅 빈 장고 증명서를 보며 헛웃음이 실성한 사람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거래 내역서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기괴한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친 사람 보듯 저를 한번 흘겨보더니 쓰레기 봉투를 걷어차고는 방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안방에 홀로 남겨진 저는 화장대 거울 앞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머리가 잔뜩 헝클어지고 눈밑이 퀭하게 파인 초라하고 늙어버린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금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매달려야 할 텐데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던 억울함과 비참함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서늘하고 검은 기운이 전신을 서서히 감쌌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와 박민우에게 사랑받는 며느리나 아내가 아니라 허영심을 채워주는 지갑이자 식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제 피와 살을 알뜰하게 뜯어먹고 배가 부르니 역겹다며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내다버리는 괴물들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향해 손을 뻗어 제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뺨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고작 푼돈 몇 천만 원을 쥐어주고 저를 쫓아내려는 박민우의 시시하고 치졸한 각본대로 순순히 물러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제 빛나던 청춘을 무참히 짓밟고 제 피 같은 돈을 빼앗아 입은 그 새하얀 의사 가운을 제가 직접 갈기갈기 찢어밟기기로 다짐했습니다. 입술을 너무 세게 깨문 탓에 비릿한 피맛이 혀끝에 퍼졌지만 저는 작은 통증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박민우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대단한 의사 타이틀을 완벽하게 박살내는 것만이 제 억울한 세월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의자에 차분하게 앉아 구겨진 이혼 소장을 하나씩 주워 모아 반듯하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주방에 있는 식칼을 들고 박민우의 목을 찌르고 싶은 끔찍한 충동을 억누르며 바보처럼 미련 많은 아내의 가면을 얼굴에 단단히 뒤집어 썼습니다. 어두운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현관문 도어락의 비밀번호가 눌리는 날카로운 기계음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삐빅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값비싼 수입 향수 냄새를 풍기며 박민우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그 즉시 맨발로 차가운 거실 바닥을 기어가듯 뛰어나가 박민우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덥석 붙잡았습니다.
민우야, 내가 식당 일 당장 그만두고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면서 쥐 죽은 듯이 살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제가 눈물을 억지로 쥐어짜내며 처절하게 바닥에 엎드려 매달리자 박민우가 제 어깨를 구둣발로 거칠게 걷어찼습니다. 어디서 생선 썩는 냄새나는 더러운 손으로 내 비싼 바지를 잡아. 내일 당장 법원 가서 위자료 받고 떨어질 준비나 해. 박민우가 저를 벌레 취급하며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소리를 지르더니 안방으로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로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서늘하고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시퍼런 칼을 갈았습니다. 다음 날 밤부터 저는 저녁 장사가 한창인 식당 문을 일찍 닫아버리고 박민우가 자주 가는 화려한 유흥가 골목을 유령처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우를 완벽하게 파멸시킬 치명적인 약점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절대 이 집에서 순순히 물러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두운 골목길 전봇대 뒤에 숨어 고급 룸살롱 입구를 독사처럼 노려보던 제 귓가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찢어지듯 들려왔습니다. 이 미친 새끼야, 병원 납품 단가를 그따위로 쳐서 올리면 나한테 떨어지는 뒷돈이 줄어들잖아. 박민우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인 박대리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박대리가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는 얼굴로 아스팔트 바닥에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제발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이번 달 회사 실적이 너무 바닥이라서 제가 따로 융통할 현금이 정말 없습니다. 박민우가 엎드려 있는 박대리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자비 없이 걷어차며 바닥에 침을 카악 뱉었습니다. 돈 없으면 내 마누라라도 술집에 팔아서 당장 현금 만들어와. 내일 당장 내 회사 병원 거래처 다 끊어버리기 전에 똑바로 해. 박민우는 분이 풀리지 않는지 입에 담기도 힘든 쌍욕을 한참 동안 퍼붓다가 대기시켜둔 고급 외제차를 타고 매몰차게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피가 터진 입술을 거친 손등으로 막고 어두운 골목 바닥에 웅크려 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하는 박대리를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어두운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 나와 바닥에 주저앉은 박대리의 떨리는 어깨를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쥐었습니다. 박대리가 화들짝 놀라며 겁먹은 짐승처럼 고개를 들자 저는 제 앞치마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그의 터진 입술을 살살 닦아주었습니다. 얼마나 아프고 억울해요. 밤 공기도 찬데 이러고 있지 말고 저랑 가서 따뜻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든든하게 합시다. 저는 잔뜩 경계하며 몸을 빼는 박대리의 팔을 억지로 부축해 근처에 있는 허름하지만 따뜻한 국밥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뚝배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진한 국밥을 박대리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주며 나무 숟가락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역같고 힘들어도 속이 든든해야 버티고 싸우죠. 억울한 일 당할수록 밥은 악착같이 챙겨 먹어야 해요. 제 진심 어린 위로에 짐승만도 못한 갑질의 영혼까지 무참히 부서져 있던 박대리가 숟가락을 꽉 쥔 채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처절한 모습이 마치 10년 전 굶주림에 지쳐 낡은 고시원 복도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던 어린 박민우를 다시 보는 것 같아 기분이 기괴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박대리가 뜨거운 국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핏발이 선 충혈된 눈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박민우 원장님은 진짜 사람의 탈을 쓴 악마입니다. 제가 살다 그런 구역질 나는 놈은 생전 처음 봅니다. 박대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투명한 소주잔을 가득 채우며
남편의 끔찍하고 더러운 만행을 하나씩 폭로해 나갔습니다. 원장님은 같은 병원에 있는 오수진 의사랑 매일 최고급 호텔을 들락거리고 병원 사람들도 두 사람 불륜 관계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히는 동안 박대리의 폭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사실로 이어졌습니다. 바람 피우는 건 약과입니다. 저한테 특정 제약회사 약을 쓰는 대가로 수억 원씩 뒷돈을 요구하고 심지어 수술실에 저를 불러서 환자 배를 직접 가르게 했습니다. 박대리가 양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싸 쥐고 끔찍한 기억이 떠오른 듯 온몸을 부르르 떨며 몸부림을 쳤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의사 면허도 없이 피가 튀는 수술복을 입고 환자 살해의 메스를 댔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제가 주방에서 손이 부르트고 짓무르도록 뚝배기를 닦아번 돈으로 학비를 대주었던 그 두 손이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더러운 피 묻은 돈을 챙겼다는 사실에 극심한 구역질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돈에 미쳐 살인마나 다름없는 끔찍한 짓을 저지른 박민우가 신성한 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거들먹거렸을 모습을 상상하니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장이라도 화장실로 뛰쳐나가 위장이 뒤틀리도록 구역질을 쏟아내고 싶었지만 저는 꽉 담은 입술을 비틀어 상냥하게 웃으며 이 역겨운 감정을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박 대리님, 그 지옥 같은 수술실에서 혼자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그놈한테 받은 빚 다 갚아줄 테니까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여 박 대리의 두 손을 꽉 맞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간절하고 애처롭게 애원했습니다. 박 대리가 한참을 망설이다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안주머니에서 낡은 검은색 수첩과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제 손에 단단히 쥐어주었습니다. 여기에 제가 원장님 지시로 병원 수술실에 들어가 불법 대리 수술을 한 날짜와 그동안 상납한 리베이트 뒷돈 내역이 1원 단위까지 전부 다 적혀 있습니다. 박 대리가 제 눈을 결연하게 쳐다보며 목소리에 힘을 주어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원장님이 수술실 안에서 저한테 살을 째라고 지시하는 끔찍한 음성 녹음 파일도 USB에 다 들어있으니까 원장님 숨통을 아주 확실하게 끊어주십시오. 저는 박 대리가 목숨 걸고 넘겨준 대리 수술 녹취록과 장부를 손에 쥐는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찌릿한 전율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민우의 목줄을 단숨에 끊어버릴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의 칼자루가 마침내 제 손에 완벽하게 들어왔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저는 수첩과 USB를 제 낡은 외투 안주머니에 소중하게 깊숙이 찔러 넣으며 박 대리에게 든든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 크고 무거운 은혜는 제가 남편 놈을 무너뜨리고 나면 수백 배로 꼭 갚을게요. 식당을 걸어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칠흑처럼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완벽하고 파괴적인 폭탄을 세상에 터뜨려 박민우의 오만한 살점을 갈기갈기 찢어놓기 전까지 저는 더없이 찌질하고 멍청한 아내 연기를 결코 멈추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박민우가 제 무능함을 비웃으며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장 방심하는 그 찰나의 순간이 바로 제가 이 비수를 그의 심장에 깊숙이 꽂아 넣을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식당 단골 손님이었던 대형 로펌의 김태호 변호사를 찾아가 제 손에 쥔 증거물들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더러운 장부와 녹음 파일을 확인하고는
안경을 거칠게 벗어던지며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 수준이 아닙니다.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고 불법 대리 수술까지 시켰다니 이 인간은 의사가 아니라 완전 살인마네요. 제가 불안하게 떨리는 두 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꾹 쥐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 증거들을 당장 경찰이나 언론에 터뜨리면 그 인간을 당장 감옥에 쳐넣을 수 있나요? 김 변호사가 제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토닥여주며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터뜨리면 꼬리 자르기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겁니다. 이혼 소송을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우리가 더 확실한 목줄을 잴 때까지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가 제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사장님이 지난 10년 동안 남편을 위해 흘린 그 귀한 땀과 헌신은 결코 조롱받고 짓밟힐 일이 아닙니다. 당당해지세요. 김 변호사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지난 10년간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멸시당하며 갈기갈기 찢겨나갔던 자존감이 서서히 봉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복수심에만 불타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직 저 자신을 온전히 되찾기 위해 더 크고 견고한 성을 쌓아 올리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알려준 전략대로 저는 법원의 이혼 조정 기일을 계속해서 연기에 달라는 서류를 보내며 지독하게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시간을 버는 동안 저는 제 삶의 전부였던 식당 주방에 스스로를 가두고 미친 듯이 새로운 메뉴 개발에만 매달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대신 저는 날카로운 식칼을 쥐고 도마 위에 두꺼운 고깃덩어리를 형체도 없이 미친 듯이 다져버렸습니다. 양파를 썰고 마늘을 거칠게 빻을 때마다 저를 무시하고 비웃던 박민우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하듯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솟구치는 가스레인지 앞에서 제 모든 피와 땀 그리고 뼈에 사무친 분노를 펄펄 끓는 커다란 솥안에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밤낮 없이 주방에서 피를 말리며 연구한 끝에 탄생한 제 특제 소스가 기적처럼 사람들의 입맛을 강렬하게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제가 만든 국밥을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으며 엄지를 치켜세우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입소문은 불길처럼 무섭게 번져나가 제 식당 앞에는 매일같이 100m가 넘는 긴 줄이 끝이 보이지 않게 늘어섰습니다. 유명 유튜버들과 방송국 카메라들이 식당으로 몰려와 굳은 살이 박이고 화상 흉터가 가득한 제 손을 생방송으로 클로즈업하며 감동적인 성공 신화로 포장해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밑바닥에서 시작해 기적을 이뤄낸 국밥의 여왕. 텔레비전 화면 가득 제 얼굴과 식당 간판이 도배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고 싶다는 투자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은행 통장에는 매일같이 1000단위가 넘는 거액의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숫자가 미친 듯이 불어났습니다. 통장에 찍힌 수십억 원의 잔고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박민우가 사람 목숨을 팔아넘기고 환자배를 갈라 챙긴 그 더러운 리베이트 돈과 제 땀방울의 가치가 어떻게 다른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식당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시어머니의 폭언에 벌벌 떨며 눈물이나 짜던 무식하고 초라한 주방 아줌마는 이제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성공이라는 완벽한 갑옷을 입고 차갑고
오만한 눈빛을 번뜩이는 당당한 수십억대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가 꼿꼿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양손을 들어 식칼에 베인 흉터와 불에 대어 쭈글쭈글해진 제 거친 굳은 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박민우는 제 손을 생선 썩은 내가 난다며 벌레 보듯 혐오했지만 이제 저는 이 흉터투성이 손이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눈부시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거친 두 손으로 박민우가 쓰고 있는 그 가증스러운 의사가운의 숨통을 완벽하게 끊어버릴 날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깨닫고 온몸이 찌릿찌릿한 희열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찬물로 거칠게 얼굴을 씻어내고 주방으로 걸어나가 식칼을 도마 위에 힘껏 내리꽂았습니다. 이 잔인하고 완벽한 사냥을 끝내기 위해 제가 준비한 차가운 칼날이 마침내 시퍼렇게 나를 세우고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단 국밥 프랜차이즈 본사의 번듯한 법인 주식회사 설립 기념식이 열리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최고급 미용실에서 머리를 세련되게 손질하고 몸에 딱 맞게 재단된 수백만 원짜리 검은색 정장을 빼입고 화려한 식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가맹점주와 식당 직원들이 저를 향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우렁찬 목소리로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대표님, 법인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대표님이라고 부르며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우러러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저는 무대 위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다고 무시당하고 박민우와 시어머니에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서러움에 사무쳤던 10년의 지옥 같은 세월이 한순간에 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김 변호사의 로펌 사무실로 향해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켜고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 대리가 추가로 넘겨준 대리 수술실 CCTV 원본 영상 화질이 아주 선명합니다. 그리고 박민우가 차명 계좌로 받은 리베이트 자금 흐름도 완벽하게 추적을 끝냈습니다. 저는 박민우가 수술실 안에서 피투성이가 된 메스를 박 대리에게 건네는 끔찍한 장면이 재생되는 화면을 보며 턱을 꼿꼿하게 치켜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이 더럽고 지루한 연극을 끝낼 시간입니다. 내일 법원 이혼 조정 기일에서 놈들의 숨통을 꽉 쥐어짜주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문 앞 복도에 팔짱을 끼고 여유롭게 서서 박민우와 시어머니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복도 저 끝에서 시어머니가 박민우의 팔짱을 꼭 끼고 기세등등한 표정으로 콧방귀를 뀌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민우가 저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썩소를 날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야, 넌 법원에 오는데 꼴이 그게 뭐냐? 어디서 짝퉁 명품이나 주워 입고 와서 사모님 흉내를 내고 지랄이야. 시어머니가 제 위아래를 경멸하듯 훑어보더니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으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어휴, 어디서 생선 썩는 비린내가 진동을 하네. 민우야, 쟤랑 한 공간에서 숨쉬기도 역겨우니까 위자료 3천만 원 당장 던져주고 끝내라. 저는 콧방귀를 뀌며 박민우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자비롭고 우아한 미소를 활짝 지어 보였습니다. 당신이 준다던 그 3천만 원, 오늘 내 구두 닦아준 팁으로 그냥 줄 테니까 당신들이나 잔돈 챙겨서 가. 제 뼈 있는 농담에 박민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르며 미간이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 무식한 년이 어디서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 네가 미쳐서 돌았구나.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신고 있던 뾰족한 구두굽으로
저 교만한 놈의 주둥이를 지시겨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꼿꼿한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그들을 여유롭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조정실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은 박민우 측 변호사가 서류를 책상 위에 툭 던지며 버들먹거렸습니다. 저희 측은 위자료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합의할 의사가 없습니다. 싫으시면 재판까지 가시든가요. 그때 제 옆에 묵묵히 앉아있던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박민우 측 변호사 앞으로 싹 밀어주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이라 참 소박하시네요. 저희 의뢰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법인의 월평균 순수익이 얼만지나 알고 계십니까? 김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어마어마한 법인 자산 규모와 숫자를 듣는 순간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던 박민우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쩍 벌린 채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듯 파랗게 질린 얼굴로 제 서류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쥐고 있는 패가 박대리가 넘긴 끔찍한 CCTV 폭탄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 오직 제 재산 규모에만 눈을 희번덕거리는 그들의 얄팍하고 천박한 속내를 읽으며 저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수십억 원이라는 숫자 하나에 무릎이 꺾여 벌벌 떠는 저 가련한 짐승들을 보며 뼛속까지 짜릿해지는 우월감에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박민우가 더듬거리며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니 태도를 180도 바꿔 굽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식당이 그렇게 대박이 났었어? 하하, 우리가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한 모양인데 오늘 조정은 일단 보류합시다. 저는 비굴하게 웃는 박민우의 얼굴을 향해 코웃음을 치며 속으로 서늘한 칼날을 다듬었습니다. 가장 눈부시고 완벽하게 빛나는 저의 이 무대 위에서 저 오만방자한 괴물들을 가장 깊고 캄캄한 지옥의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릴 완벽한 타이밍이 마침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법인 대표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날 밤부터 박민우와 시어머니의 짐승만도 못한 본성이 끔찍한 악취를 풍기며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하자마자 비서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오며 내용 증명 우편물 하나를 책상 위에 다급하게 올려놓았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박민우 원장 쪽에서 이혼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재산분할 청구 소송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내용 증명 서류를 거칠게 찢어 펼쳐보는 순간 헛웃음이 미친 듯이 터져나왔습니다. 박민우는 뻔뻔하게도 혼인 기간 중에 제가 세운 프랜차이즈 법인이니 그 회사의 지분 절반이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는 구역질 나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고졸이라며 벌레 보듯 무시하고 쓰레기 취급하며 저를 길거리에 내쫓으려 했던 놈이 이제 와서 제 피와 땀을 절반이나 뜯어먹겠다고 덤벼드는 꼴이 가증스러웠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역겹고 추악하게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며 저는 혐오감에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하지만 짐승들의 추악한 발악은 고작 내용 증명 따위에서 멈추지 않고 더욱 악랄한 방식으로 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장사가 한창 바쁘게 돌아가던 시간에 갑자기 제 휴대폰이 불이 날 듯 미친 듯이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가맹점주들이 패닉에 빠진 목소리로 앞다투어 전화를 걸어오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대표님, 인터넷 뉴스 보셨어요? 우리 본사 국밥 육수에서 쥐똥이랑 썩은 고기가 나왔다고 기사가 도배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다급하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켜자 제 식당 간판과 모자이크 처리된 끔찍한 음식 사진들이
대문짝만하게 걸린 악의적인 허위 기사들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상간녀 오수진이 돈을 풀어 인터넷 언론사들을 매수하고 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박살내기 위해 더러운 함정을 파놓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불시에 본점 주방으로 들이닥쳐 식자재를 뒤집어 엎고 냉장고를 헤집으며 아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뉴스를 보고 격분한 손님들과 환불을 요구하는 가맹점주들이 몰려와 식당 유리창을 깨부술 듯이 소리를 지르며 항의했습니다. 제 피땀으로 일군 10년의 세월과 완벽하게 쌓아 올린 성공의 탑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찰나의 공포가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 화면에 박민우의 이름이 뜨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수화기 너머로 박민우의 비열하고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들려왔습니다. 어때, 꼴의 대표님 소리 들으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지? 이제 내 주제 파악이 좀 되냐? 박민우가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는 듯한 역겨운 목소리로 협박을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내 병원으로 기어와서 내 발밑에 무릎 꿇고 법인 지분 절반 넘긴다고 도장 찍어. 그러면 오수진한테 말해서 기사 싹 다 내려줄게. 제가 끓어오르는 분노를 짓누르며 핏발선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는 사이 식당 입구 쪽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쇳소리가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어디서 내 아들 기를 쫙쫙 빨아먹고 돈을 긁어모은 주제에 지 혼자 호의호식하려고 들어. 시어머니가 손님들이 먹고 있던 국밥 뚝배기를 바닥으로 엎어버리고 의자를 마구잡이로 걷어차며 미친 사람처럼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삿대질하며 악을 쓰는 모습을 지켜보던 제 귓가에 10년 전 고시원 바닥에 쓰러져 헐떡이던 박민우의 모습이 겹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굶어 죽어가던 그 가여운 짐승을 억지로 살려냈던 것은 저의 그 도끼 어리고 처절했던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이제 그 맹렬한 생존 본능이 이번에는 짐승으로 변해버린 저 괴물들의 숨통을 잔인하게 끊어버리기 위해 제 피 속에서 펄펄 끓어오르며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저들은 제 마지막 인내심의 한계선을 완벽하게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저는 식당 바닥에 나뒹구는 깨진 뚝배기 조각을 구둣발로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눈빛을 매섭고 날카롭게 고쳐 떴습니다. 지분 절반 넘기라고? 그래, 내가 아주 확실하고 화끈하게 다 넘겨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저는 박민우의 전화에 대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고는 매정하게 통화 종료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이유도 망설일 시간도 없었습니다. 저는 외투 주머니 속에 차갑게 웅크리고 있던 그 끔찍한 폭탄의 뇌관을 망설임 없이 단숨에 뽑아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곧장 김 변호사의 로펌 사무실로 달려가 쾅소리가 나게 문을 열어젖히고 책상 위에 두툼한 USB와 장부를 내리꽂았습니다. 변호사님, 저 짐승 새끼들이 제 목줄을 끊겠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한 폭탄을 세상에 던져버릴 시간입니다. 김 변호사가 제 서늘하고 도끼 어린 눈빛을 확인하고는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허위 사실을 돈으로 매수해 유포한 기자와 상간녀 오수진 그리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시어머니를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강력하게 형사 고소했습니다. 동시에 지난 몇 달 동안 제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품고 있던 박민우의 대리수술 CCTV 영상, 원본과 억대 리베이트 장부 사본을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주요 방송사 사회부 기자들에게 익명으로
전부 뿌려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9시 주요 방송사 메인 뉴스 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박민우가 일하는 병원의 끔찍한 실태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앵커의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뉴스 헤드라인에는 모자이크 처리된 박민우의 얼굴과 피가 튀는 수술실 안에서 영업사원에게 메스를 넘기는 충격적인 영상이 대문짝만하게 송출되었습니다. 유명 대형 병원 스타 의사 불법 대리 수술 및 수억 원대 리베이트 수수 파문. 뉴스가 나가기가 무섭게 병원 재단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박민우의 진료실과 자택으로 들이닥쳐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며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파랗게 질린 얼굴로 경찰 포토라인에 선 박민우와 화장이 번진 채 고개를 푹 숙인 오수진의 비참한 모습을 텔레비전 화면으로 지켜보며 저는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았습니다. 10년 동안 제 피와 살을 갉아먹으며 켜켜이 쌓였던 묵은 체증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짜릿하고 소름 끼치는 카타르시스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미친 듯이 솟구쳤습니다. 한때 저를 냄새나는 고졸이라며 벌레 보듯 깔보고 조롱했던 그 고귀하고 완벽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는 살인마 취급을 받으며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 벌벌 떠는 꼴을 조용히 와인잔을 기울이며 비웃어 주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그 고상하던 두 남녀는 살기 위해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채를 잡아뜯으며 추악한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미친 여자가 제게 리베이트 계좌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박민우가 소리치면 오수진은 저 악마 같은 놈이 저를 협박해서 대리 수술에 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저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단정하고 우아한 정장 차림으로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박민우가 제 법인 재산을 노리고 허위 기사를 터뜨려 협박했던 녹음 파일까지 재판장 앞에 시원하게 까발려 그의 파렴치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결정적으로 내내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던 박 대리가 용기를 내어 공익 제보자로 법정에 당당하게 서면서 박민우의 잔혹한 범죄 사실은 빼도 박도 못하게 완벽히 입증되었습니다. 증인석에서 내려오는 제 눈빛과 마주친 박 대리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진실을 향해 우리가 내디딘 처절한 용기가 마침내 이겼다는 무언의 연대감을 뜨겁게 나누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구치소로 이송되기 직전 벼랑 끝으로 완벽하게 몰린 박민우가 대기실 복도에서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철퍼덕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어. 눈이 돌았었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당신 돈 많잖아. 변호사 좀 제일 비싼 사람으로 사줘.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제 구두코에 머리를 찌으며 짐승처럼 오열하고 싹싹 비는 그의 얼굴을 저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내 청춘을 다 바쳐 사랑했고 비오는 고시원 복도에서 굶어 죽어가던 그 가엾은 의대생 소녀는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탐욕에 절어 스스로 괴물이 되어버린 끔찍한 쓰레기 하나가 제 발밑에서 발악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준 높은 의사 선생님이 고졸 마누라 발밑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걸까? 제가 박민우의 뺨을 손등으로 차갑게 툭툭 치며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속삭였습니다. 네가 말했던 그 푼돈 싹 다 긁어 모아서 변호사비로 다 쓰고 감방에서 평생 아주 수준 높게 잘 살아봐. 제 입술을 뚫고 나온 서늘하고 자비 없는 성고에 박민우의 흔들리던 눈동자에서
마지막 남은 가느다란 희망의 빛마저 와장창 산산조각 나는 것을 음미하며 저는 매몰차게 뒤돌아섰습니다. 계절이 3번 바뀌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던 날, 재판부의 준엄하고 무거운 최종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민우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되어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늘이 두 쪽 나도 영원할 거라 믿으며 제 목을 조르던 그 고고한 의사 면허는 보건복지부의 징계로 영구히 취소되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상간녀 오수진 역시 집안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의사 면허가 정지되고 병원에서 파면당하며 자신이 속해 있던 화려한 상류사회에서 완벽하게 매장당하고 말았습니다. 의사 아들 하나만 믿고 세상을 다 가진 듯 유세를 떨며 저를 벌레 취급했던 시어머니는 박민우의 천문학적인 합의금과 변호사 비용을 대느라 살던 집마저 경매로 날려버렸습니다. 길거리로 나앉은 시어머니는 단칸방 월세조차 내지 못해 파지를 주어 생계를 연명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버렸다는 소문을 건너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에서 김 변호사의 완벽한 변호 덕분에 제법인 재산과 프랜차이즈 지분을 단 1%도 뺏기지 않고 온전히 지켜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박민우와 오수진 시어머니에게서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위자료와 피해 보상금까지 한 푼도 남김없이 악착같이 받아냈습니다. 법원 정문을 당당하게 걸어 나오며 저는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쇳덩이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폐부를 깊숙이 찌르던 끔찍한 과거와 완벽하게 결별했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상간녀의 악의적인 허위 기사로 위기를 겪었던 제 프랜차이즈 국밥집은 오히려 경찰 수사 결과 결백이 밝혀지면서 대중들에게 더 큰 신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억울하게 음해당한 정직하고 착한 기업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며 전국적으로 매장이 수십 개 늘어나고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모든 폭풍이 거치고 완벽한 고요가 찾아온 어느 날 저는 단정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박민우가 수감되어 있는 지방교도소를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면회실 투명한 유리벽 너머로 죄수복을 입고 퀭한 눈을 한 박민우가 수갑을 찬 채 초라한 모습으로 터덜터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확인한 박민우가 유리벽에 양손을 짚고 핏발선 눈으로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지르며 미친 사람처럼 입술을 달싹거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고 앉아 원망도 분노도 심지어 일말의 동정심조차 남아있지 않은 텅 비고 메마른 눈동자로 그 가련한 몰골을 마주 보았습니다. 마이크 스위치를 켜고 유리병 너머에서 발악하는 그를 향해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내 수준에 딱 맞는 그 감방에서 평생 남 탓이나 하면서 썩어 문드러져. 저는 박민우의 발악하는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마이크 스위치를 끄고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면회실 문을 나섰습니다. 교도소 철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탁 트인 파란 하늘에서 눈부시고 따뜻한 봄 햇살이 제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벚꽃 나무들을 바라보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구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오직 저 자신으로 온전하게 숨쉬고 있음을 환희 속에 깨달았습니다. 회사 대표실로 돌아온 저는 비서를 불러 오랫동안 계획해온 서류 결제를 마침내 진행했습니다. 그 가난하고 상처받고 짓밟혔던 20대의 저처럼 벼랑 끝에 서 있는 보육원 출신 청년들과 미혼모들을 돕기 위한 대규모 장학 재단 설립 인가 서류였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결제 서류에 힘차게 제 이름 석자를 서명하며 가슴이 뜨겁게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양손을 들어 식칼에 베인 수많은 흉터와 펄펄 끓는 불기운에 대어 쭈글쭈글해진 제 거친 굳은 살을 사랑스럽고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박민우의 번지르르한 의사 가운과 오수진의 화려한 명품 가방 따위는 인간의 추악한 욕망 앞에서 언제든 찢어지고 더러워질 수 있는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두 손에 새겨진 이 투박하고 거친 훈장들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정직한 무기였습니다. 누군가는 냄새난다고 조롱하고 무식하다고 짓밟았지만 저는 이 거친 두 손으로 기어코 가장 완벽한 정의를 실현하고 제 찬란한 삶을 굳건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은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눈물 흘리는 초라한 뒷바라지가 아닐 것입니다. 오직 저 스스로 땀 흘려 정직하게 쌓아 올린 찬란한 성벽 위에서 세상 그 어떤 오만함도 두렵지 않은 당당한 여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눈부시게 쏟아지는 창밖의 햇살을 향해 활짝 웃으며 굳게 닫혀있던 새로운 세상의 문을 향해 거침없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둡고 비참했던 터널을 지나 이제 저는 눈부신 봄 햇살 아래 당당히 서 있습니다. 한때는 손에 밴 양파 냄새와 찌든 기름때를 부끄러워하며 늘 고개를 숙였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제 청춘을 전부 바쳐 헌신했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처참하게 버려지고 벌레처럼 짓밟혔을 때는 정말 제 세상이 이대로 무너져 내리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옥 같았던 시간과 상처들은 오히려 저를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탐욕에 찌들어 속이 텅 빈 타인의 화려한 타이틀보다 식당 주방에서 뜨거운 불길을 견뎌내며 굳은 살이 박인 제 흉터투성이 두 손이 세상 그 무엇보다 고귀하고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이제는 뼈저리게 압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무시나 배신으로 인해 캄캄한 절망 속에 홀로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감히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묵묵히 흘린 정직한 땀방울은 결코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얄팍한 잣대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의 빛나는 가치를 굳게 믿으며 당당하게 일어서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